5년만 참으면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된 잠시. 20년을 하다가 보니까 절대 불변하는 것들이 딱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유동적이 되는 것들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7가지가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 네. 결국 키바잉 팩터는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얘기를 드리게 되면 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최소한 요 요인들만 일단 검토를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자. 예, 그게 바로 키바잉 팩터 요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키바잉 팩터. 그래서 그 절대적인 거 4개랑 3개 추가로 해서 총 7가지. 네. 이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또 절대 원칙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거기다가 몇 가지 넣고 빼고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파트 수요 조사를 2,000개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냥 공통되는 것들은 뭐 외국에 적용도 해봤었는데 외국에도 대충 맞아요. 네, 국내에는 대부분 다 맞고. 진리네요. 네. 네, 진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사람의 삶이거든요. 저는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를 하는 게 사람을 조사하는 거지 부동산을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일단 먼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일자리는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아예 언급들도 안 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게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돈벌이가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입지는 없어요. 뭐 이랑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는 이유가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일단 좋은 부동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계시면요, 나머지는 대부분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해결되면은 결혼들을 보통 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4인 가족을 딱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4인 가족이 어떻게 떠오르시게 되면은 아빠, 엄마, 아들, 딸. 물론 이제 성별이 아들만 2명 나올 수도 있고 딸도 2명 나올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들, 딸이 다 있어야지 다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 여기서 또 엄마는 맞벌이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전업주부라고 가정을 하고 부동산을 보면 좀 편해요. 그러면 일단 직장을 다니는 아빠, 그다음에 전업주부인 엄마,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생 정도의 딸, 또 아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어떤 걸 가장 중요시 고려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두 분들도 자녀가 있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초품화요. 두 분들 초등학생, 뭐 유치원 이때는 학교가 가까운 거였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자라고 나면 이제 교육 환경을 또 따지겠죠. 그러니까 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초품화 필요 없었죠. 필요 없죠. 신혼생활들 학교랑 상관없이 했잖아요. 역세권이 짱이었죠. 애가 태어나면 또 유치원 가게 되면 이제 유치원이 있는지, 보낼 만한 유치원들이 있는지, 위해 시설들은 없는지, 교통,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노출되지 않은지 그런 거 따질 거고, 초등학교 갈 때는 당연히 초품화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또 학원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돼요. 1순위도 아니고 0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더라도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부인이 전업주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가고 혼자 있을 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장도 보고, 장도 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평소 때는 열심히 이제 그 내조들을 하니까 이제 남편 출근하고 애들 간 다음에 그 이제 청소한 다음에 그 같은 전업주부끼리 모여서 뭐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도 나누면서 또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활 환경들이 갖춰진 상권이 갖춰진 게 아마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3가지 요인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입지가 지금 거의 다 세팅이 됐어요. 이것들이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같은 입지 중에서도 차별화 포인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입지가 좋고 교통도 좋고 상권 좋다 보니까 다른 욕망들이 막 생겨요.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환경 쾌적성에 대한 욕망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환경이 쾌적한 요인들, 자연환경 쾌적성을 따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녹지 공간, 수공간이라고 책에서는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곳이면 더 프리미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해요. 근데 있으면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쟁이 높잖아요. 근데 지불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또 포기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선택할 때는 또 그보다 또 좋은 걸 찾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성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플러스 알파 선택 요인이었었는데 지금은 필수 요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이 필수 요인으로 입지 요건이 갖춰져 있고요. 그 근본적인 것들은 일자리.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메인 이제 키바잉 팩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을 추가적으로 보탤 텐데 이건 지금 현재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임차로 할 때는 미래 가치 따질 필요 없잖아요. 임차를 할 때는 이 5가지만 갖춰주면 끝나. 현재 가치만 평가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매수한다, 자가한다, 혹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시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산 금액보다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똑같이 그냥 엎으면 돼요. 요 5개 측면이
좋아지면은 미래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지금 많지만 더 많아질 것, 교통이 지금 있지만 더 편리해질 것들, 그리고 상권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것들, 교육 환경이 좋지만 더 좋아질 것들, 환경이 나쁘지만 좋아질 것들, 네.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까 입지가 고정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 5개월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럼 바뀌는 게 뭐냐? 그 세 가지를 제가 뽑은 거예요. 아, 일자리가 바뀌는 부분이 많구나. 호재죠. 그래서 일자리가 좀 바뀌는 것들 일단 호재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데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 입지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카바를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예를 들게 서울에 다 살고 싶어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자리가. 그래서 서울이 꽉 찼어요. 근데 서울은 지금 더 확장할 데가 없어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기 신도시를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안 찼는데 딱 3년 만에 다 찼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도 포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 2기 신도시를 또 만듭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기 신도시까지는 이게 절대적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채워졌는데 2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쯤부터 인구가 증가를 안 해요.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지방에다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었어요. 막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하려고 했던 양보다 이게 이제 수요가 더 증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똔또이라 표현은 그렇지. 비슷하게 가다가 네. 지방으로 분산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때쯤부터 이제 우리가 중하공업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막 폭증할 때였어요. 일본은 죽고 한국 경기가 막 살아날 때여서 지방의 이런 제조업 위주의 도시들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제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그때 다 뜬 거예요. 뭐 여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유도 막 증가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과정에 수요가 좀 끊긴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다 흐지부지 끝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려들던 수요도만 끝난 것들이지 지방은 제가 경기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조선소는 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굉장히 죽을 쓰는 경기였는데 지방 경제는 좋다 보니까 경상남도, 충청남도, 뭐 전라도 다 그냥 엄청나게 막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은 올라가고 서울 수도권은 하락하고 그런 시기가 2010년도 전후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의 등락, 일자리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꾸준히 일자리가 많은 것들,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의 등락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제조업 같은 경우도 거의 포화가 됐고요. 이게 또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 2010년도 전후로 중국이 급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경제력들을 중국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지어졌을 경우에 일부 수요를 뺏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업도 지금 전 세계 1등이 중국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LNG선이라고 하는 고부가치 선을 갖고 경력을 갖고 있긴 한데 싼 배들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LCD 같은 경우도 이제 TV 같은 경우도 우리가 LG, 삼성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많이 가져갔어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보다 이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까 지방 수요가 또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 수요도 처음에 성장을 하다가 딱 끊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서울 수도권 다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이다 보니까 인력이 서울 수도권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들도 기업을 새로 만드는데 서울 수도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기반시설은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서울과 교통망을 연결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생기는 교통망은 다 수도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GTX였어요. 네.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GTX역이라든지 기타 역이 생겼을 때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시세가 오르는 걸 봤습니다. 아, 광역교통망을 만들면 메인 일자리에 연결된 광역교통망을 만들게 되면은 뭐 프리미엄이 생겨갖고 올라가는구나 또 경험을 했죠. 그래서 아까 추가되는 세 개 중에 하나는 일자리였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새 아파트예요. 네. 새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키 바잉 팩터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아파트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빌라였던 주택.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요 또래까지는 일반적인 주택, 비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다세대나 단독이나 빌라에 대한 거부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202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요, 아파트가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선택에 있어서 선택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요, 그 다음 이사 갈 때 아파트로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아파트 문화가 1970년도부터 생겼는데, 네. 70년도, 80년대 아파트랑 90년대 아파트가 다르고요. 90년대 아파트랑 2000년도 아파트가 다르고, 또 2000년도 아파트랑 2010년도 이후 아파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2010년도 이후에 나온 아파트에 살아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2000년도 이전의 아파트, 특히 80년대, 90년대 아파트를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단독 다세대 빌라에 살던 분들도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아파트에 살던 분들도 아파트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구축에 살았던 분들도 새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고 신축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계속 정점은 뭐냐면 새 아파트로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주택들이. 이게 2010년도 이후의 일이거든요. 특히 2015년도 이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입지를 선택하는 키바잉 팩터는 고정이 돼 있어서 입지를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 내에서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아파트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수요를 찾는 수요가 몰리는 수요 찾으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 이게 추가적으로 미래 가치 따져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키바잉 팩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입지의 사요소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뭐 교통과 학군과 상권과 환경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빠숑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요 세 가지 교통, 뭐 상권 그리고 교육은 거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었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것도 필수가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어쩌면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와 연결된 요소가 분명히 큰 것 같은데 미래에는 좀 일자리의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굳이 꼭 직장과 가까이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입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교통이 굳이 좋은 곳에 있을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법하거든요. 네네. 이런 변화도 혹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굉장히 단순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키바잉 팩터 7가지가 모든 입지에 똑같은 중요도로 가중치로 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수도권을 말씀드렸던 거였던 것 같고요.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아마 키바잉 팩터 4개 중에서는 교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교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광역시만 되더라도 부산 정도 빼고 나머지 광역시들은 그냥 교육 환경이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 각 지방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그런 조건이 되게 되면 당연히 교통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때문에 이거 절대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 교통이 1순위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입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방은 왜 교통이 편리하지 교통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나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뭐 인구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전철이 일단 없어요. 아예 없는 그 광역시도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고 그 얘기는 교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철을 안 타고 주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구라는 데가 굉장히 큰 데인데요. 택시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쪽에 달성군 끝까지 가는 거 말고 주로 구가 8개가 있는데 8개 구 도심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내에서 움직일 때는 15분, 20분은 다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교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육 환경이 오히려 중요한 것들이고 다른 요소들이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특성이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가중치를 줄 것이냐는 아마 그때그때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요 4가지 요인들을 체크하면서 가중치를 바꾸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4가지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5년 전에 이 책의 전신인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그 책을 이렇게 웹툰으로 그렸었거든요. 맞아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빠숑님께서 강남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평당 1억 원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었어요. 엄청 악플을 받았죠.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가격 올리지 마라. 근데 빠숑님이 개인 혼자서 이렇게 올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워워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발언이기도 했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돼? 말도 안 돼. 막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막 악플도 달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빨리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다 반응이 갈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당 얼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너무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집어줄 수가 없다.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대목이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이것들이다 이렇게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아파트들이 얼마까지 갈까요? 네, 그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답변도 써놓긴 했는데 얼마까지 가는 것들은 제가 결정해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세보다는 계속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웹툰 그려주신 것들도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현대 아파트를 제가 추천하는 장면이 나왔고, 네네네. 이게 뭐 한 잠실 5년 안에, 주공 예, 5년 안에 여기서 찍었던 단지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5단지 뭐 이런 거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만화에도 그렇게 장면이 나와요. 네, 5년 후 10년 후에는 10억 오를 거다. 죄송합니다. 30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네. 그때도 과장되게 10억 정도나 오른다고요?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랬었거든요. 30억이 올랐는데 아무튼 제가 틀린 거네요. 5년 만에 30억이 올랐으니까. 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거놓고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측하는 것들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분명히 수요가 증가하면은 지금 현재 가치로도 이만큼이 올라간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미래 가치에 반영된다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들이고,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지금 매수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매수 전략이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까지 갔다. 그 얘기를 보고 와 진짜. 제가 아마 그걸 언급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은, 예, 얼마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당? 반포주공 1단지 네네. 32평형이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게 얼마였냐면은, 지금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별로 없어요. 64억에 거래됐어요. 와우. 32평 64억이니까 평당 평당 딱 2억 2억이네요. 딱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싸다 비싸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네. 그건 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고요. 예, 그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가 싸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반포주공 1단지가 그 책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20억이었어요. 20억도 비싼 게 20억, 10억대였어요. 10억대. 그때도 별 같았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네, 했었던 네. 것들이죠. 근데 그 진짜 그때 20억 이하 됐을 때 60억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32평 아파트가. 32평 아파트가 60억인데 말이 되나요? 32평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34평 아파트를 추가 분담금 없이 두 채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46억 6천만 원인데,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6년도에 입주한 1600세대짜리 단지고요. 반포주공 1단지는 5000세대가 넘고 2025년도 그때쯤 입주할 거 예정인데,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훨씬 더 비쌀 거잖아요. 50원만 잡아도 50억짜리 두 개 주니까 100억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현재 가치로도. 그러면은 64억을 주고 100억짜리를 사는 건데, 이건 되게 싼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냥 일단 욕을 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비판적인 대상이 있겠지만, 가치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저는 부동산에 저평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5년만 참으면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된 잠실주공 5단지를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네. 근데 잠실주공 5단지도 지금 사셔도 돼요. 그 잠실주공 5단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옆에 있는 엘스나 리센츠하고 같은 평형대예요. 지금 34평이 지금 28억 정도 전후예요. 가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엘스나 리센츠는 2008년도 전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예, 낡은 아파트고 재건축 리모델링 지금 계획이 전혀 없죠. 근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요. 지금 30평대부터 35평대를 갖고 있으면은 48평을 무상으로 줘요. 오. 이게 훨씬 싼 거잖아. 와우. 지금 48평이면 얼마냐? 한 50억 할 것 같아요. 와우, 그때쯤이면. 와우.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28억에 사는 건데, 이것도 절반 가격에 사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일단은 이걸 우리가 살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거품이 됐다, 뭐 고평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게 금액대가 큰 것들도 이런 것도 있지만 금액대가 작은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사례로 설명해 드린 것뿐이에요. 네. 예. 그럼 잠실주공 5단지를 살려면 대출 없이 사야 되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런 대출 상한선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그 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결정할 문제일 텐데요. 일단 LTV 상한이 있는 것들, 저희가 15억 이상은 대출이 10원도 안 나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5억 이상 상한을 다 걸어놓는 그러니까 나라. 같은 아파트 내에서 평수 넓혀서 가기도 힘든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네. 뜬금없는 일이긴 한데, 네. 어차피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때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의자를 못 내게 되면 그냥 경매로 회수해버리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근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것들의 대출 규제를 했느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층들을 억제한 거죠. 네. 그래서 현찰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매수하라고, 오히려 현찰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준 셈이 된 거죠.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예전처럼 그 28억짜리 아파트를 70%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아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긴 할 것 같아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고소득 연봉자들이 있으니까 네. 당장 자산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아마 막기 위해서 15억 상한을 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부자인 사람들은 그걸 샀어요. 그냥 골라 샀어요, 그냥. 예. 근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못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아예 못 사요.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예. 정말 사다리를 걷어찼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거기다가 또 LTV 규제 40%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못 샀고 집 살 생각들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길을 뺏기는 것들이죠. 너무 속상한데, 예, 갑자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자인을 했고 왜냐면 그건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LTV를 풀겠다고 했거든요. DSR 뭐 LTV에서 상한선을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공약에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저 최경환 교수님이랑 한번 독대를 해서 이것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LTV는 그 상한선을 푸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논리 안 맞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5억은 무슨 기준이며? 네. 그렇죠. 15억은 무슨 기준이며?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근데 DSR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그건 소득 규모니까 결국은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대출 이자 낼 정도가 되면은 뒤에 그 15억 상한은 풀 것 같아요. 아마 곧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지금 서울이 상한 그 중위 가격이 13억 전후이기 때문에 15억 선에서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그 구간대 걸린 분들이 대출 조금 받아서 아마 15억에서 20억 구간 혹은 25억 구간 아파트들을 매수할 수 있는 층들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좀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의 주체는 입장이 아마 다들 천차만별일 거라서 그렇죠. 그 중에는 뭐 무주택이신 분도 계실 거고 1주택자도 있을 거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2부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